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재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과목 중에서 세 번째인 소프트웨어 관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봐야 되는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관련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법은 법 자체도 종류가 많고 또 저작권법 제도가 되게 쉬운 듯이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어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엔 쉽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법이고 더군다나 그 저작권법을 토대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해서 적용시키는 것은 또 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법은 중요하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도표를 보시면 그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들을 제가 적어놨음을 알 수 있죠. 제가 첫 강의에 자격증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소프트웨어가 나타났을 때 1960년대 그리고 69년에 IBM에서 분리정책을 채택한 이후에 1970년대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죠. 특허권으로 보호할까? 아니면 그냥 별도의 법을 만들까? 아니면 영업비밀로 놔둘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작권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서 창작과 동시에 보호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콘센서스만 있으면 이미 1886년 유럽에서 체결됐던 베른 협약에 의해서 저작권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아무런 수고 없이 바로 소프트웨어 보호를 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특징이냐면 보통의 음악 하면 음이 음악이거든요. 그 음은 공개되죠. 미술 저작물 하면 미술 작품이 저작물이죠. 미술 작품이 공개돼요. 창작자가 창작한 것과 우리가 향유하는 물건 사이에 가로막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죠. 창작자는 소스 코드를 창작해요. 그리고 유통은 오브젝트 코드로 합니다. 사용자는 오브젝트 코드를 보고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하고 막 기뻐하나요? 그렇지 않죠. 소스 코드를 만든 것을 오브젝트 코드로 만들고 그것을 돌려서 뭘 보죠? 동작을 보죠. 영어로 하면 behavior를 봅니다. 그래서 동작을 실행시키면 한마디로 실행을 시키면서 기능을 이용하죠.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behavior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저작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스 코드로 돌리지 왜 오브젝트 코드로 배포를 할까요? 그 이유는 소스 코드에 들어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 뺏기기 싫은 자기만의 노하우들, 이게 뭐예요? 영업비밀이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도 보호되지만 자연스럽게 영업비밀로도 보호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필연적으로 뭐와 결합돼요? 기계랑 결합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치의 일부가 될 때도 있고 또는 화학 공정을 제어하는 것처럼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허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로 다 보호가 되죠.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률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과제를 발주하는 정부의 규정은 어떤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납품했을 때 정부의 규정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저작권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흐름은 저작물, 그 다음에 저작자, 권리 주체로 저작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발생한 권리가 뭐냐, 저작권, 그 다음에 문화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공정이용 규정, 이런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침해와 구제도 뭐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작권법의 문제로서 테마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요 세 개입니다. 이 삼총사를 잘 기억하시고 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작물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저작권법 제2조가 정의 규정을 갖고 있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2조 규정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됩니다. 2조에 굉장히 많은 정의 규정을 갖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2조 규정은 일반인의 언어와 다른 저작권법에서만 쓰이는 용어들의 사전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복제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저작권법에 있는 복제 규정을 보고 복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고득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의 규정을 갖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제를 몰라서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을 뒀겠어요? 거기 보면 공연도 있고 방송도 있고 다 있어요. 저작자가 뭔지도 있고 저작물이 뭔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게 둔 이유는 일반인들이 아는 단어이지만 이 법에서는 특히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2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2조의 제1호에서 저작물에 대한 정의라고 있고요. 제가 그냥 번호를 1번, 2번 매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정의가 저작물이고 두 번째 정의가 저작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요건이 다 나와요. 인간이 만들었어야 되고, 사상과 감정, 사상 또는 감정을 말했어야 되고, 세 번째 표현했어야 되고, 네 번째 창작적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건을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작물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저작물이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저작물인지와 관련해서 소송에서 지고 이기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저작물성이 아예 없다,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소송에서 애초에 끝나는 사례도 제 느낌으로는 한 30%는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는데요. 최근에 이 저작물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죠. 인공지능이 나타났죠.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으로부터 독립돼서 스스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정해놓은 계산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서 사고해서 인간이 예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알파고만 보더라도 바둑을 구글 회사가 두라고는 했겠죠. 하지만 어떻게 두라고 얘기하지 않죠. 스스로 알아서 하죠. 얘가 두는 다음 수는 어떤 인간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알파고를 만든 사람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창작하는 행위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뭐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알파고를 저작권 침해자로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했죠. 왜 안 되냐? 제가 뭐 안 된다고 할 권한은 없지만 이 토론회가 되면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냐면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보를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컨센서스가 없는 일뿐만 아니라 기보를 보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요. 알파고한테 돈을 내게 하고 싶다는 건데 알파고는 빅데이터로 기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리상 돈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뭐 자세한 것을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기보가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게 됐죠. 원래도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이제 개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인공지능들이 창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에서는 어떤 IT 그 금융회사인데 이 금융과 관련된 리포트를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 미국의 어떤 회사, 뭐 일본의 뭐 소니, 뭐 이런 데서는 음악을 만들고 미술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자신문에 가면 ET 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인공지능들이 만드는 뉴스예요. 이미 많은 창작들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금융과 관련해서는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우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우선 분석 능력도 우수하고 결정적으로 인간은 잠을 자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잠을 잘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전 세계 금융시장은 잠을 안 자요. 계속 돌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자고 일어나 보면 그 나라의 시장이 이미 다 끝나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새 투자자들은 그 시장이 끝나가니까 시간에 쫓기고 실기하게 되죠. 근데 인공지능은 잠을 안 자죠. 계속적으로 어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실제로 지금 뭐 주요한 그 언론사들의 금융 뉴스, 특히 기술 뉴스, 그다음에 어떤 시사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본에서는 소설 공모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상을 주겠다 하고서 뽑아 보니까 그 인공지능이 상을 탄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중소기업에서 법률 서비스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랑 시합을 붙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뭐 1등, 2등이랑 붙인 건 아니고 변호사들 중에서 좀 젊은 변호사 7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인공지능 3팀 해가지고 시합을 붙였어요. 변호사들은 그래도 법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들이죠. 근데 결과는 인공지능 팀의 압승이었다고 그래요. 1등, 2등, 3등 다 인공지능 팀이 거뒀다 이렇게 하는 소식을 들었고요. 인간의 점수가 제가 좀 창피해서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100점에서 좀 많이 모자랐는데 인공지능들은 100점을 넘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넘겼냐 그랬더니 만점을 받고 추가 점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인공지능이 우리의 그 창작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이 만든 것도 저작물인지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었던 나루토라는 원숭이 판례입니다. 어떤 사진 작가가 밀림에 사진 찍으러 들어갔다가 사진기를 뺏겨요. 원숭이한테. 그 원숭이가 한 2시간쯤 갖고 놀다가 버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다시 사진기를 찾아서 현상 인화를 해보니까 원숭이들이 재밌는 사진을 많이 찍고 갔어요. 특히 자기 셀카를 막 찍고 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루토 이렇게 쳐보면 그 친구가 찍은 셀카들이 나와요. 그래서 셀카를 찍은 것을 인화해서 사진 작가가 전시회를 합니다. 그 후에 불법 복제가 발생했고 이 불법 복제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 애호가들이랑 서로 싸워요. 이거 네가 찍은 게 아니잖아. 원숭이가 찍었잖아. 그런데 네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진 작가가 사진기를 뺏겼을 때 원숭이가 찍었는데 그 원숭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판단하냐면 저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작물이 아니다. 미국 법은 좀 틀립니다만은 우리나라 법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의 창작물은 애시당초 저작물 자체가 아니에요. 저작자성을 논할 필요도 없어요. 저작물이 있을 때 비로소 두 번째로 저작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작물이 아니라면 더 이상 저작자를 찾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요건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최근에 그 중국의 인터넷 사건을 전담하는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서도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저작물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다른 하급심에서 또 저작물이라는 판례도 있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저작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특히 저작물성과 관련해서는 이 표현돼야 된다.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과 관련돼서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다 해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한다. 이게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표현이 아이디어에 기속돼 버린다면 표현마저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런 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는 예. 그 다음에 사실상 표준으로서 기속되는 예. 그 다음에 필수 장면으로서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예.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그 로터스 사건에 그 메뉴 체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키보드의 자판 배열에 대해서도 저작물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QWERTY 이런 식으로 자판이 배열되어 있죠.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A, B, C, D, E, F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외우기가 쉬울 텐데 A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판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전에 타자 치던 시절에 타자 치면 탁 누르면 이게 쭉 넘어가 가지고 그 글자를 찍어주거든요. 글자를 찍어주는데 그때 서로 가는 그 기둥이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짜놓은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키보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이건 표준이에요. 공적인 표준기관에서 표준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표준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작물성이 부인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소프트 앱을 쓰면은 한글만 상상해 보더라도 맨 왼쪽 위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죠. 파일을 딱 열면 뭐가 나올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뚝뚝 나올 거예요. 새 글, 불러오기,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의 메뉴 체계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든 사람이 있겠죠. 저작권 주장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미 그 메뉴 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이상 이것은 보호할 수가 없다. 이런 판례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그 교재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창작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성 있는 것만 보호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작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들의 하나의 저작물에서 창작적 표현 형식만 보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법원에서 창작성이 없는 예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머리 치료한 의사가 환자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은 거 이거 같았었거든요. 저작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있는 그대로 찍었으니까. 햄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팜플렛에 썼어요. 저작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찍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작이라는 것은 그 작가의 개성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문화 발전이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판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표현이냐 창작이냐 이 부분에서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작물 중에는 또 특수한 저작물들이 있죠. 우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고 뭐 시험에 조문만 알면은 크게 틀릴 일이 없는 것이고, 2차적 저작물하고 편집 저작물, 공동 저작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공동 저작물을 여기 안 쓴 이유는 공동 저작물은 저작물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 저작자가 중요한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자에서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2차적 저작물하고 편집 저작물은 저작물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작물에서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고쳐갖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딴 사람의 소설을 만들었는데 그 소설을 이용해서 내용을 좀 고쳐갖고 또 다른 소설을 만들어도 2차적 저작물이고,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2차적 저작물이죠. 우리나라 요즘에 드라마들은 대부분 2차적 저작물이에요. 웹툰, 소설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하죠. 한번 인터넷에서 인기 얻은 것을 갖고 와서 안전하게 만들어요. 2차적 저작물이죠. 그런 걸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2차적 저작물이 뭔지 묻는 문제는 사실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와 원 저작물을 작성한 자와의 관계예요.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법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원저작물을 번역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이에요. 그래서 설령 내가 애니메이션 만든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혹은 웹툰 만든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드라마의 저작권은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작권은 계속 혼자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자꾸 문화 발전의 도구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만든 것에 대해서 설령 허락 없이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 허락도 혼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거를 함부로 갖다 썼을 때 원저작자와 협의하지 않고도 직접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권리다 갖고 있다. 그래서 법학은 항상 2차적 저작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정의가 있겠죠. 정의가 뭐예요? 원저작물을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요건을 뭐야? 그럼 여기 정의에서 다 나와요. 원저작물을 토대로 했대. 두 번째, 번역 등의 방법으로 작성을 했대.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창작성을 덧붙였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항상 법은 뭐예요? 그렇다면 무슨 효과가 있어? 요거 항상 유념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 요건,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은 정의, 요건, 효과라는 이 구조를, 틀을 딱 머리에 넣고 공부하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2차적 저작물 정의, 요건을 보시고 그 효과는 뭐예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그 의미를 이해하면 되죠. 두 번째 또 하나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죠?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1항은 원저작물을 이용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 범위를 얘기하고 있죠. 2항은 뭐 얘기하고 있어요? 허락 없이 만들어도 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금 어렵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적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1항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설령 보호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는 여전히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허락 안 받고 2차적 저작물 만들었으면 저작권 침해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에 있어서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작성자 간에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혼난다는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 작성자와 그 외 이용자들의 관계는 원저작자한테는 혼나고 왔지만 나는 그래도 저작권자로서 너희들을 혼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서 제가 흔히 듣는 질문이 뭐냐면 2차적 저작물을 번역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3차적 저작물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 깜찍한 발상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작권법에서는 3차적, 4차적 뭐 해서 N차적 이런 거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2차적 저작물도 저작물이고 원저작물도 저작물이고 3차적 저작물도 저작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서 원저작물, 2차적 저작물 이렇게 나눠놨냐면 서로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해서 누군가 또 다른 창작성을 가미해서 작성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해서 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3차적 저작물을 이용해서 또 했어요. 딴 사람이 웹툰을 만들었는데 웹툰을 애니메이션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만들었네? 그러면은 웹툰과 애니메이션 간의 관계는 얘가 원저작물, 얘가 2차적 저작물이죠. 또 애니메이션과 영화 간의 관계는 애니메이션이 원저작물, 그 다음에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죠. 또 영화가 원저작물, 끝으로 드라마가 2차적 저작물 이렇게 되는 관계죠.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그 앞에 있는 애한테 허락을 받고 와라. 안 받으면 혼난다. 하지만 안 받고 왔다고 하더라도 네가 만든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해 주마. 그걸 통해서 문화 발전을 가급적이면 타인이 만들어 놓은 문화 자산 위에서 더 발전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타인도 중요하니까 허락 안 받으면 혼내주기는 좀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저작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편집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제1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 요건, 효과순으로 공부하라고 했는데 편집 저작물이 도대체 뭐죠?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것은 저작권법의 사전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조문에 쓰기에는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안 넣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간단히 설명하면 편집 저작물은 이미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미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잘 배열하면 편집 저작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뭐 농경 생활과 관련된 그 세제 정책을 변경시킨 왕을 순서대로 정의하고 어떤 그 식으로 이 농지를 관리하고 농지 토지세를 어떻게 하는지를 쫙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해도 이게 편집 저작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편집 저작물은 그 콘텐츠 자체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주려는 그러한 그 저작물 유형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체계화시킨 데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저작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도표를 만들어서 편집 저작물이 됐는데 제가 그 도표에 23대 왕 거기에 써 있는 백과사전에서 떼온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썼어요. 그럼 편집 저작권자가 나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편집 저작물 저작권자는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베껴야 돼요. 그걸 베껴야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콘텐츠를 베끼면 콘텐츠의 저작권자가 있을 때 그 콘텐츠 저작권자가 저한테 뭐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편집 저작물의 저작자가 나한테 뭐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편집 저작물에 대해서도 우리 저작권법은 첫 번째 효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랑 똑같아요. 2차적 저작물에서 원저작자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원저작물이 있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소재 저작권이 있죠. 소재 저작권. 그 배치한 소재들이 있잖아요. 소재를 선택해서 배열 구성의 창작성이 있는 거니까 그 선택된 소재들, 이 소재들의 저작권이 있다면
역시 얘는 여전히 보호된다. 여전히 보호된다는 의미를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두 가지의 특수한 저작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우선 하셔야 되고요. 이 7조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길어서 특히 공부할 건 없는데 여러 개 있으니까 객관식에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자. 저작자는 전에 먼저 가보시면 제2호에서 정의를 하고 있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이 창작한 자에 대해서 뭐 추정 규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8조는 뭐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 제9조 설명을 좀 드리면 저작자는 뇌를 갖고 있어야 돼요. 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창작을 할 수가 없죠. 아까도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작자는 인간이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간이다라는 원칙을 일부 변경한 것이 바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업무상 한 저작물에 대해서 종업원이 다 저작권을 갖고 가버리면 회사는 월급 주고 도대체 뭐가 남냐 해서 종업원이 한 그 업무상 저작물은 좀 그 회사가 갖도록 하자라는 규정이죠. 그래서 법인에게 주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저작자는 법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작권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고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법인이 저작자가 된다고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요건이 있죠. 법인의 명의로 공표돼야 되고 업무상 저작물이어야 돼. 그리고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는 효과가 뭐죠? 저작자는 법인이다. 이런 효과를 낳게 되죠. 근데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래 회사를 에서 쓰려고 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요건을 뺐죠. 좀 완화시킨 거죠. 이런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그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때 뭐가 생겨요? 저작권이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설명드린 자격증 설명할 때 설명드린 무방식주의죠. 무방식주의. 그래서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게 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데 그때 발생한 저작권이 뭐예요? 하면 제1항에 있어요.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저작인격권하고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재산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11조에 뭐가 있죠? 찾아가는 거죠. 11조의 공표권, 타인에게 내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두 번째, 성명 표시권,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이나 이명 등을 표시할 권리, 무명으로 할 권리도 포함돼요. 세 번째, 동일성 유지권, 내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 형식 등을 함부로 바꾸지 않도록 할 권리. 이거는 인격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이름 표시 좀 안 했다고 제대로 안 했다고 뭐 해서 뭐 재산적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인격적 손해. 여기에 비해서 16조 복제권, 유형물에 고정할 권리, 공연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죠. 공중송신권,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퐁 하고 보내는 거예요. 공중에 송신하는 권리. 전시권, 미술작품 등을 벽에 걸어놓는 거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원저작물을 토대로 해서 창작성을 추가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배포권이 있죠. 배포권. 저작물을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은 양도와 또는 대여할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딴 조문을 안 쓰고 14조하고 20조, 21조를 써놨죠. 그 이유는 딴 것은 그냥 2조의 정의 보고 이해를 잘하면 돼요. 특히 2조의 정의에 복제만 하더라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잘 파악해야지 객관식의 그 빈틈을 잘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14조하고 20조예요. 14조는 인격권하고 재산권을 구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왜 인격권하고 재산권 이렇게 구분했냐? 인격권은 일신 전속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신 전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 딱 붙어갖고 다른 사람한테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팔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몸에 붙어서 안 가니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얘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양도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게 제1항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몇 년 동안 보호되죠? 사후 70년간 보호되죠. 내가 죽고도 70년간 보호됩니다. 내 아들, 손자들이 내가 좋은 책을 써놓고 가면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질문을 내가 했을 때, 야, 저작권이 몇 년 존속되냐? 그래서 사후 70년이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저작 재산권은 사후 70년이 맞죠. 저작 인격권은 죽는 순간 사라지죠. 일신 전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저작 인격권은 명성을 훼손해야 되는 거냐? 명예를 훼손해야 침해가 되는 거냐? 인격권이니까 기분이 나빠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설의 해석 태도 그리고 판례는 꼭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인격권이다. 그래서 제호나 내용을 변경시키면 그냥 인격권 침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위자료 청구할 때 하듯이 내 기분 나빴는지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는 2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2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 인격권에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보면은 야, 너 그 저작물 이용할 때 저작 인격권은 없어졌지만 저작권 침해가 될 정도로 쓰지는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써도 돼 이렇게 내용 형식 변경해도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죽었지만은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로는 독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명예훼손이 없다고 하더라도 침해라는 것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석론이 그렇고 실제로 더 중요한 사실은 핵심 그 이유는 이미 베른 조약에서 명예와 성망의 훼손 이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명예나 성망의 훼손이라는 요건을 넣었죠. 우리나라도 구저작권법에서 넣었었습니다, 한때.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논의를 거쳐서 뺐어요. 그래서 명확한 거죠. 그래서 저작인권의 침해는 명예나 성망을 훼손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제가 또 20조, 21조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 학자들, 법률가들도 저작재산권을 설명할 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대여권 이렇게 7개라고 설명하는 책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틀린 설명이다. 틀린 설명이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하겠죠. 21조의 대여권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얘기할 텐데
2조에 가보면 배포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저작권법 제2조는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권 안에는 이미 양도권과 대여권이 들어있는 것이다. 양도권과 대여권을 합해서 배포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20조에 가보면 저작자는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책을 샀는데 난 책 소유자예요. 하지만 책에는 저작권이 있죠. 저작권자는 누구예요? 작가예요. 그러면 이 책이라는 유체물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고 책 속에 있는 내용의 저작권은 작가가 갖고 있어요. 나는 이 책을 라면 받침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애매하죠? 책을 내가 뭐로 쓰든지 간에 이건 소유권자 맘에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작가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도 같아. 라면 받침대가 쓰면 기분 나빠요 하면 아마 라면 받침대를 쓰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우선은. 저작권 얘기하려면. 그런 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됐어.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내가 책을 샀는데 그 책을 내 친구한테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빌려주면은 나는 소유권자로서 정당하게 빌려줬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무슨 권리를 침해해요? 대여권을 침해하죠.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책을 샀어요. 중고책으로 팔았어요.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그걸 팔았다 그러면 작가 입장에서는 배포 중에서 양도권을 침해하죠. 그래서 다른 저작권과는 다르게 배포권을 문제로 오면 원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하고 저작권이 충돌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경우에 양도나 대여를 못하게 한다는 거 좀 심한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 배포권을 즉 저작자의 권리를 소진시켜 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 책에 대해서만, 이미 판 책에 대해서만. 그래서 책을 유체물로 산 사람은 자유롭게 그걸 중고로 팔 수도 있고 되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 영업을 할 수 있고 책 대여점이 영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DVD 대여점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배포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바로 제20조의 단서 규정입니다. 다만 원래 원칙은 뭐예요? 배포할 권리를 저작자가 여전히 가져요. 하지만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저작권자 허락받아서 팔아서 내가 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배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양도해도 좋고 대여해도 좋다는 의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제21조 규정은 뭐라고 돼 있냐면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이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여전히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작자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1조 규정은 별도의 저작권을 설명하는 규정이 아니라 20조에 있는 단서 규정의 단서 규정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1조에 의해서 대여점 중에서 못하는 애들이 둘이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는 음반 대여점 할 수가 없어요. 음반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 대여권 소진 안 됐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 대여점도 되고 시집 대여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미술 작품 대여점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되는데 두 개가 안 돼. DVD 영화 대여점도 되고 두 개가 안 되는데 하나가 음반 대여점 못 해요. 두 번째 뭐 못 해요? 컴퓨터 프로그램 대여점 못 해요. 이 두 개를 못하게 한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내가 CD로 받았어요. 대여를 받았어요. 그거 뭐 할 건데? 집에 가서 컴퓨터 깔겠죠. 깔고 나서 CD만 돌려주면 끝나냐? 그렇지 않죠. 저작권은 여전히 침해되죠. 그래서 못하게 한 것이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다. 왜냐면 음악은 빌려서 듣고 나서 좋으면 살 텐데. 그래도 어쨌든 복제 가능성은 좀 크죠. 그래서 복제하고 안 살까 봐 만든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권법에서 또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이 침해로 보는 행위다. 이 침해로 보는 행위, 이것은 간접 침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복제는 안 했어도 이 정도로 되면은 침해로 봐서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3번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어렵죠. 하지만 쉽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용산에 가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는데 아저씨 컴퓨터 하드웨어에다가 프로그램 좀 온갖 프로그램을 다 깔아주세요 했죠. 용산 아저씨가 깔아줬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해서 샀죠. 그러면 나중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저작권자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깐 적이 없거든. 용산 아저씨가 깔아줬잖아요. 정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에서 실제 그 중심에 있는 범인, 그 정범이라고 하죠. 정범은 용산에서 판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깔려있는 걸 쓰고 있을 뿐이야.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모에 넣은 거예요. 이거를 이용하는 행위도 침해로 간주하겠다. 다만 집에서 사적으로 쓰는 것까지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업무상 쓰면 침해로 보겠다. 이렇게 한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런 규정이다. 자, 이 정도의 굵직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 구조만 말씀드리면 저작물에 더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지를 판단하는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실익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저작물이면 다 보호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특징들이 다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상 저작물에 있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공표를 요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저작권법은 프로그램 언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규약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는다.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규약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해법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해법을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면 표현이 달라지겠죠. 표현이 달라진 컴퓨터 프로그램은 보호하지만 해법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건 뭐 저작권은 유사하고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유이용 규정뿐만 아니라 이용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하는 것, 즉 내가 이미 깔아서 용산 아저씨가 깔아줬는데 써도 램에 일시적 복제되죠. 그것은 복제가 아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오브젝트 코드를 역분석하는 행위, 여기에 대한 면책 규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꾸 하드웨어가 깨지니까 보존을 위해서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시제도를 갖고 있는데 임시제도는 왜 있는 거냐면요. A 소프트웨어 하우스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하우스가 B에다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납품했어요. B는 그걸 쓰죠. 근데 소프트웨어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업데이트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법이 바뀌었네? 바꾸자 하고 A를 찾아갔어요. 소스 코드 안 줬으니까. 찾아갔는데 A가 망했어요.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그 프로그램 다 버려야 돼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줘라 이렇게 B에서 얘기하겠죠. 근데 주는 순간 영업 비밀이 다 넘어가고 얘는 불안해요. 그래서 주기 싫어. 줘. 싸우겠죠. 그러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법적 임치 기관으로 만들 테니까 얘한테 맡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한테 맡겨. 필요할 때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24조에
간접 침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저작권 공부하시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시는 거예요. 자, 관련법을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 주로 이런 문제들이 나요. 이런 문제들은 주로 첫 번째는 법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서 파생된 해석론을 알고 있는가,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1번에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한다. 옳죠. 우리가 좀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보겠습니다. 저작자의 생전에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하여 저작자가 생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사망 후 그의 유족은 생전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법학도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면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인격권은 상속하지 않는데 인격권이 있었던 동안에 생긴 과실은 상속한다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격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서 있다면 그건 과실, 법정 과실이라고 그래갖고 나무 열매 나듯이 과실이거든요. 그거는 상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3번 보면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다. 이거 틀린 거 금방 알겠죠. 그래서 아마 3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많이 납니다. 아까 제 2조가 사전이라고 그랬죠. 사전을 잘 읽었느냐, 이런 문제가 나는데 복제에 대해서 묻는 거죠.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복제에 해당되죠. 우리가 저작권은 일부 또는 전부를 갖다 쓰면 침해가 돼요. 그 다음에 설계도서나 모형에 되어 있는 것을 입체적인 것을 만들어도 역시 복제로 봅니다. 여긴 건축저작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최근 판례는 건축저작물 외에도 설계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 때 설계서에 따라서 시공하는 것이 다 복제다, 이렇게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 공연이 방송되는 경우에 방송을 녹화하는 거, 이게 녹화가 결국 유형물에 고정하는 거죠.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은 복제다, 이런 것이고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시를 낭독한다. 낭독하는 건 저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유형물에 고정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시를 낭독한다는 것만으로 복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뭐가 될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면 공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제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양도에 대해서 또 문제에 한번 보면은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도는 이제 파는 것이죠. 파는 것인데 저작권법은 전부 팔 수도 있고 나누어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제권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공연권만 팔 수도 있죠. 그래서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이 사실 이게 중요한데 우리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름빵 사건이 있었잖아요. 구름빵 사건에서 그 원래 작가가 모든 권리를 그때 양도했거든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서 양도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니메이션 돈을 많이 벌었어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가 되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양도하게 하자. 2차적 저작물은 빼도록 하자. 하지만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자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아까 뭐라 했죠? 고유의 특성이 업데이트, 커스터마이제이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같이 안 넘어가면 아무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죠. 거꾸로. 그런 것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침해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우선 3번만 보면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구입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침해는 뭐라 그랬어요? 복제하든지 공중송신하든지 아니면 전시하든지 법에서 정한 걸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빠지는 것입니다. 4번은 간접침해 유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간접침해 유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번은 저작 인격권에 대한 간접침해 유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간접침해 규정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제한 사유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공정이용, 제한 사유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 가정 내에서 개인적 이익의 목적을 이용하는 사적 복제, 이런 공정이용 사유들은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사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 좀 힘들죠. 그래서 권리와 덧붙여 외우세요. 권리 침해가 없으면 공정이용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복제에 대해서는 사적 복제, 공연에 대해서는 반대급부 없는 공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훨씬 편하죠. 그리고 학교 교육 목적,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학교는 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여야 된다. 학원은 안 된다. 이렇게 한 판례가 있죠. 그 판례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유한 것인데,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아까 말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요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저작물, 저작자, 그 다음에 저작권, 그 다음에 공정이용, 그 다음에 침해라는 그 간접 침해, 직접 침해, 이 침해,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법률 규정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연습을 하고 교재를 가지고 연습하면은 아마 좋은 그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고 하여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셔서 나중에 자산관리사로서 활약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